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JSTV 파워 인터뷰로 찾아뵙게 된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사회운동단체인 NK비전 2020의 설립자이시고 남과 북을 자주 왕래하시면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동포들에게 민족 화합과 자주 통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운동가이자 대북 사역자이신 최재영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영입니다. 목사님, 현재 NK비전 2020의 대표이시고요. 설립자이시고 인터넷 언론 프레스 아리랑 공동대표, 인터넷 방북기 오작교 뉴스 대표, 동북아 종교위원회 위원장,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직책을 갖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NK비전 2020이란 단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통일운동, 대북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NK를 노스 코리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뉴 코리아입니다. 예. 통일된 조국의 국호가 뭔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뉴 코리아로 이니셜로 만들어서 왜 통일은 남과 북의 당사자들만 이렇게 협상을 하고 관여를 하느냐. 해외 동포도 같이 통일에, 우리 조국의 통일의 문제에 같이 합세하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하는 의미에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 3자가 같이 꿈을 품고 비전을 갖고 2020년까지는 완벽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준통일을 이루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NK비전 2020라는 명칭을 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K비전 20 기구 안에 4개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역사 파트, 언론 파트, 종교 파트, 경제 파트 이렇게 있는데 언론 파트는 이제 오작교 포럼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오작교 뉴스도 있고 언론인들이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독과 서독의 언론인들이 상호 왕성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기 때문에 남과 북과 해외 동포 언론인들이 같이 힘을 쓰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수로는 역사 파트입니다.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분을 단순하게 기리는 단체가 아니라 그 역사 파트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고 역사적 가치를 찾고 지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남북 동방선장위원회라고 해서 남과 북이 함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같이 해외 동포도 같이 해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 기업인들, 투자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파트는 동북아 종교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개신교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 불교, 극단적인 이단 종파만 아니라면 어떤 종교든지 남과 북과 해외 동포 이 종교들이 서로 교류하는 걸 돕고 또 그걸 또 주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있고 최근에 또 한국에서 문화예술위원회라고 미술인들이 위주가 돼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도 NK비전 20에 좀 합류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미 발기인대회를 하고 또 총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창립 그 전시회도 이제 휴전선 철조망을 끊어서 설치 미술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기획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개 기관이 저희 NK비전 2020 안에 소속이 되어서
각자 독자적으로 왕성하게 네. 어떤 통일지향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NK비전 2020 이 단체가 언제쯤 시작되었는지 조금 궁금해요. NK비전 2020은 의외로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 이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네. 500마리 각각 두 차례 걸쳐 1000마리 네. 북에 보냈을 무렵에 네. 그 퍼포먼스 끝나고 바로 저희 NK비전 20이 최초로 생긴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면서 네. 저희 이제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도 같이 네. 그 무렵에 생겼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네. 2020년을 생각하신 건가요, 혹시? 예, 그때부터 네. 2020년 그때는 한 20년 전 얘기니까 예. 아직 굉장히 멀은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네. 북미 정상회담, 그렇죠. 네.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씩 갖고 각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굉장히 흥분되고 네. 떨렸고 네. 긴장되고 이게 손에 잡히는구나 네. 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저는 또 감격스러웠죠. 네. 앞으로도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 침체되고 네. 굉장히 이제 사실은 다운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낙관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내년에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북측 또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북한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잖아요. 네, 북측, 북한, 이북, 네. 또 북조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 네.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혹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서 공식 명칭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남북 간의 서로 화해 또 서로 존중을 위해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집필 활동을 하고 강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늘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네. 제 나름대로 기준도 세워야 되고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고 네. 늘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역사성도 정리해봤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게 가장 통일지향적인 처신인가 어떤 용어가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6.15 정상회담을 할 때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네. 서로 합의를 이미 봤습니다. 네. 북측에서는 조선 기자연맹중앙협의회와 남쪽에서는 PD협회와 기자협회가 서로 각각 상대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로 서로 이렇게 협의를 봤는데 서로 상대를 북측, 남측이라는 용어를 쓸 것, 그 다음에는 서로 상대 국호를 요약한 국호나 풀네임 국호를 쓸 것,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을 남측이 너무 많이 안 지키죠. 네. 북측도 또 안 지키는 게 있지만 네. 너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네. 대한민국의 북쪽이라는 뜻으로 네. 이미 이제 북을 우리의 어떤 한 국가의 한 일부분으로만 여기는 정도의 그런 용어라서 북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측, 북, 이북 혹은 북반북, 북조선, 조선 다양하게 글을 쓸 경우에는 이제 문맥에
적절한 걸로 또 강연을 할 때는 그 내가 말하는 그 문장에 네. 가장 적절한 용어가 그때그때 탁탁처럼 이제 나와요. 습관처럼 네. 딱딱딱 네. 고민하지 않고 예 그래서 북측, 이북, 북조선, 조선, 네. 북반구 네. 공화국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공화국은 북측의 자국민들이 북의 인민들이 네. 자기들 용어로 이제 주로 쓰지 저희 같은 이제 제3자들은 네. 아무리 통일지향적이라고 해도 공화국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네. 나머지는 우리가 즐겨 써야 되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상대를 배려해주고 네. 내재적인 관점에서 네.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러면 북 또는 북조선 네.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북조선 방문하시고 또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주로 이제 방문을 하시면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북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측에서 안내원들이 네. 안내하는 어떤 사적지, 유적지, 관광지, 이런 뭐 명승지 네.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네.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방북 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방북 목적을 또 따로 별도로 있겠지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나 우리 NK비전 20에서는 또 우리 저희 손정도 목사 학술원이 이제 주도가 돼서 방북 일정을 짜는데요. 네.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손정도 목사님은 남과 북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박헌영 그러면 남과 북에서 다 버림받은 인물 이런 캐릭터로 그렇죠. 연상되지만 네. 손정도 목사님은 남에서도 존경받고 북에서도 존경받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그 선호도나 지명도가 굉장히 높고 네. 유치원부터 대학교의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네. 예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내셨고 네.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상해 임시정부 국회의장 네. 그다음 교통총국장도 지내셨고 네. 독립운동 항일투쟁도 하시고 네. 목회자로서 네. 선교사로서 큰 일을 하셨어요. 네. 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김일성 주석의 양아버지 같은 그런 위치에 계셔가지고 네. 김일성 주석의 과거 이름이 김성주였는데 네. 김성주 그 청소년이 이제 부친이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그 병환으로 인해서 32살의 나이에 운명하고 바로 길림에서 조선인 목회를 하고 있는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육문중학교를 가도록 손정도 목사님이 배려해주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김성주의 조선 길림 소년회라든지 공산주의 학습 이론이 형성되고 그 운동이 시작된 게 바로 손정도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 예배당 장소에서 그런 일을 했고 손정도 목사님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감옥에 갔을 때 뇌물을 주면서까지 손정도 목사님이 김성주를 빼냈고 이런 인연 때문에 손정도 목사님을 북에서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고 네. 김일성 주석의 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보면 2권 8장에 보면 손정도 목사라는 그 챕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손정도 목사님을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아버지요 국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북에서의 일정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이 볼 수 없는 그런 많이 배려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참관을 하거나 네.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그때가 이제 2015년도였지 않습니까?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를 전후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남북의 국민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 해서 남과 북의 국민묘지를 저희가 다 탐방을 했어요. 남쪽에는 9개의 국민묘지가 있고요. 지금은 10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그 탐방할 때만 해도 9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충북 괴산에 하나의 국민묘지가 더 늘어나서 남측에는 이제 10개가 됐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남측에 9개 국민묘지와 북측에 16개 국민묘지가 있어요. 북에는. 그래서 북에 16개 국민묘지가 있는데 북측에 이런 중요한 국민묘지를 다 탐방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저희가 굉장히 뜻깊었죠. 분단 이후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한반도, 코리아 반도 그 DMZ 아픈 허리를 따라서 남과 북의 국민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절실했어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지금 죽어서 서로 같은 부모 형제를 향하여 총칼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서로 양쪽의 국민묘지에 누워있는 이분들도 서로 화해를 못하고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화해를 하겠나 싶어서 물론 하나의 퍼포먼스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또 시민권자로서 성직자로서 정말 양쪽의 국민묘지와 무덤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런 역사 화해를 모색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북에 대한 종교나 교회와 관련된 아주 터무니없는 어떤 근거 없는 루머들이나 잘못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또 사람들의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북의 기독교와 종교시설을 다 탐방을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북의 교회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실체들이 무엇인가 또 그걸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연맹 그런 단체라든지 또 북의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가정교회 전국에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513개의 가정교회를 탐방한다든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자료화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쓰고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북의 종교에 대한 팩트를 너무 미화하는 것도 없고 너무 또 네거티브하게 비하하는 것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희가 이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공장이나 농장 이런 뭐 북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북측 자체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궁금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동포들이 다 궁금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 속에 기자가 있고 검사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걸 이렇게 탐방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공장과 농장도 그 탐방하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런 자료화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또 학교시설 아동과 관련된 것 시설 이런 것 등등 프로젝트를 세워서 많이 저희가 방북을 통해서 자료화하고 그를 또 이제 강연과 집필 활동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녘의 교회를 가다, 또 북녘의 종교를 가다 이런 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집필 활동 책도 쓰셨고요. 그래서 이제 북녘의 북조선의 이제 종교 또 특별히 기독교 목사님이시니까요. 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연구 탐방 조사를 하셨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남한에 비해서 이제 북조선 같은 경우는 종교 활동이라든지 또 기독교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또 특별히 이제 개신교 현황이 어떤지 그런 걸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는 뭐 전무후무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외형적인 이제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북측의 기독교는 뭐 외형적으로 볼 땐 초라하기 그지없죠. 네. 교세가.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 또 남한의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내부적인 또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폐악들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북은 이미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북에서는 칠일 청산을 다 깨끗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칠일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월남을 했고 남아있는 분들 위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6.25 전쟁을 거쳤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를 마친 다음에 전후 복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이제 사람이 살 주택이라든지 학교, 병원, 공공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 타이밍에 이제 인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한 거죠. 교회와 성당과 사찰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 이 친일파들과 함께 이 종교가 너무 이제 친일 행각을 많이 했다는 거와 또 거의 이제 그 친일 행각을 했던 또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월남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형식적인 교회가 뭐 필요 있나 해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안신호 권사 위주로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가정교회 운동. 그래서 안신호 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맹위원장을 지냈어요. 여성들의 대표이죠. 조직이죠. 근데 여맹위원장을 하면서 성경책 갈피 속에 맹증, 당증이라고 그러죠. 맹증을 딱 집어넣고 교회를 다니고 그 정후 이후에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북조선의 교회를 올바로 그 신앙의 그루터기가 전수되면서 올바른 기독교로 세울까를 고민하던 중에 가정교회로 이제 귀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300개 정도였지만 지금 현재는 513개로 전국에 자강도, 양강도, 시골까지 이제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를 하죠. 그리고 한 명의 목사님이 2개의 교회, 3개의 교회를 같이 윤회 설교 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맡아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보통 10명에서 15명, 많은 데는 40명도 모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중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마을 회관 같은데 공공장소에서도 일요일 날은 예배 장소로 처소교회라고 그래요. 가정교회라고도 그러고 처소교회라고도 그러는데 그렇게 구분 없이 마을 회관 같은데 이런 공공건물, 가정집 이런 데서 모여서 15명, 20명 정도 규모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제 계셔서 전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뭐 교육기관, 신학교라든지 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이죠. 혹시, 예, 네. 제 강연을 한번 우리 네. 정상주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 유튜브 강연도 좋은데요. 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신학교 탐방한 영상도. 네. 근데 보면 평양신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양신학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봉수교회 건물 오른편으로 네. 거대한 또 부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북측의 조우련 관계자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에덴 동산 안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잔디밭도 있는데 캠퍼스죠.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평양신학교라고 있어요. 들어가면 네. 이제 강의실도 있고 교수실도 있고 네. 탁구실 또 이 당구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도서관도 있고 네. 거기에서 재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5년 과정에 네. 재학생들은 12명, 15명, 네. 많을 때는 20명이 이렇게 재학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배출을 하면 각 가정교회로 파송이 되는 네. 그렇게 이렇게 서로 임기가 또 자주 바뀌더라고요. 보면 네. 굉장히 또 북의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목회자들 북에서의 조우련 소속 목회자들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 직업이에요. 네. 사실은 뭐 지미 카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회담을 주선한 것도 사실은 네. 조우련 본부였어요. 조우련의 관계자들이 네. 뭐 이제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의 도움을 얻고 조인하고 해가지고 그런 네. 회담도 추진할 정도로 네. 외국어도 출중하고 네. 굉장히 아주 사상적으로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네. 또 새벽 예배를 드린다거나 네. 그럴 정도의 신앙적으로도 철저한 사람들 위주로 네. 조우련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신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교단 총회본부라고 할 수 있는 네. 또 뭐 카톨릭으로 말하자면 교구청 네. 이런 곳이 있는데 그 가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 네. 조구련이라고 그러죠. 예, 네. 거기가 있어서 그 모든 기독교는 조구련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죠. 네. 네. 또 특별하게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캐도 경수로봉사라고 얘기하는 건 들어보셨죠? 캐도 경수로봉사. 네. 모르시는 분이신데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네. 이제 그 북의 한경남도 신포지구에 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짓기 위해서 신포지구에 네. 이제 200만 평이나 되는 그 공사 현장 옆에 20만 평의 생활관 부지가 있었어요. 네. 남측의 근로자들이 많이 갈 때는 2,000명 이상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도 종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군대처럼. 그래서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고스란히 거기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관여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북측에서 반대하면 세워줄 수 없는 건데 북측에서 네. 허락을 해서 승인을 해서 네. 신포교회라고 굉장히 크게 2,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배당이 있고 네. 또 한 5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금오성당이라고 지어줬고 네. 불교의 사찰 금오사라고 그 옆에 동네가 금오리예요. 그래서 금오사 신포지구라 그래서 이제 신포교회 이렇게 네. 졌는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공단 안에는 네. 신원 에베레스트에서 지은 개성교회라고 대리석으로 거기도 2,000명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교회를 졌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때문에 그 교회가 네. 중단되고 네. 또 신포교회 금오성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 발전소 공사를 네. 그래서 다 철수하면서 네. 그 교회와 성당도 문을 닫게 되고 네. 그리고 평양과기대라고 아시죠? 네. 평양과학기술대학 안에도 게스트하우스에 예배당이 있어요. 채플 네.
첫째 불룸이 거기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렸거든요. 네. 그거는 역시 트럼프에 의해서 그건 또 중단이 됐어요. 네.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들을 북의 원비어 사건 때문에 못 네. 들어가게 막으면서 평양 과기대 교수의 80%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교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빠져나오면서 커리큘럼이 엉망진창이 되고 네. 예배도 중단이 돼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동강변에 네. 남측의 통합측 장로교에서 건축한 평양 제1교회라고 있어요. 네. 그건 지금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네. 민간 교회들이 있고 네. 금강산 안에는 또 금강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예배가 중단됐어요. 네. 거기는 이제 현대 아산 그 신우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강산을 관광하는 관광객들 네. 또 북측 관리원들도 오다 가다 들리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기도 하는 네. 그런 곳인데 거기도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거기는 중단된 거고 아무튼 북은 남측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요구는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 반대해서 폐쇄된 게 아니라 다 남측이나 미국에 의해서 다 중단이 됐고 네. 그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조선노동당을 서울 지국을 부산 지국을 허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위라고요. 북측 영토 안에 남측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거꾸로 우리 그만큼 북이 관대하고 아량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남측의 노동당 서울 지부를 허락해 주겠어요? 서울에 만약에 노동당 서울 지부를 만든다면 남측에서 허락 안 하겠죠. 부산 지부도 허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그렇게 교회를 다 허락을 했다고요. 그런 민간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거는 잘 이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 사적지 교회라고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네. 뭐냐면 하나는 포평교회, 양강도의 포평교회, 또 하나는 이제 황해도 은유룹의 은유룹교회 이 두 교회를 지금도 오픈해 놓고 있어요. 교회가 많지 않은 북에. 이 두 교회를 왜 오픈해 놓고 있느냐? 바로 양강도에 있는 이 포평교회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삼형제 김성주, 김영주, 김철주 삼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김영직 선생, 강방성 여사 그리고 작은 아버지 김영권 모든 일가족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섬기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고난의 천리길, 배움의 광복의 천리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북의 모범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행군을 걸어서 행군하는 그 코스의 마지막 종착지가 그 포평혁명사적지와 포평교회입니다. 거기를 돌고 그 학생들한테 해설사가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거죠. 이 예배당은 우리 수령님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고 수령님의 부모님 되시는 김영기 선생과 강방성 여사가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성화 대신 김영기 선생이나 강방성 여사가 이제 그 신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이 그 붙여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서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요 장면은 김영직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일 계몽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또 요거는 강반성 여사께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아녀자들을 부녀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항일 투쟁을 할까를 계몽하는 장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해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북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과거에 활동했던 종교적인 부분을 은폐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공개를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황해도 은유룹교회는 여기는 뭐냐면 김일성 주석에 붙인 김영직 선생이 항일 기독교식 항일 투쟁을 했던 조선 국민의 활동을 했던 무대였기 때문에 그 활동했던 모든 근거와 사적지 유물들을 거기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이 포평교회와
은유르교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오늘날의 교회가 사대주의에 빠지고 자주와 주권도 없이 이런 게 종교의 사명이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와 현실과 사회 문제에 앞장서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민들에게 혹은 서방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포평교회와 은유르교회를 그렇게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종교는 그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고 자기가 속한 민족 공동체와 또 조국을 책임지고 자주와 주권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앞장서서 이런 사대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주체성을 잃고 자주를 잃고 있는 모습이 그 시대나 김일성 주석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이나 오늘날의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보수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네. 예. 남측의 통합 측, 장로교 네. 통합 측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에다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대동강변에 네. 거기다 평양 제1교회라고 세웠다고요. 네. 그리고 일반 교회도 세웠다고요. 네. 지금도 있고요. 예. 예.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 해오셨고 또 책도 여러 번 내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반 국민들도 지금 이제 주한미군 네. 주둔비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불만이 많고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진보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아무래도 저희 NK비전 2020은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의 완전한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완전한 독립이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의미도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남쪽의 우리 조국이 어떤 자주와 주권을 되찾는데 외서로부터 그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뭐 정치적이다 아니면 비성경적이다,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이나 이제 또 이렇게 매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네. 그럴지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거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북 바로 알기와 네. 미국 바로 알기예요. 네. 그래서 북을 바로 알리면 미국도 바로 알게 되고, 네. 미국을 바로 알리면 북도 바로 알게 되고, 네. 또 객관적으로 네. 북을 알리고 미국을 알리면 네. 아무래도 우리 남쪽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이 네. 또 이제 자주의식을 회복하는데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에 더 주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저희 JNSTV 인터뷰에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또 계속되는 방북 활동 또 집필 강연 이런 거 통해서 민족의 화해와 또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그 길을 조금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또 더 큰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N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